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스프링 캠프의 손근우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계신 8팀 분들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스프링 캠프 내에서도 이제 팁스한 팀들이 한 그 54팀 정도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은 그런 선정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 팀들은 좀 어떤 아이템들을 하고 있고 어떤 그 포인트로서 좀 선정되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좀 뭔가 스프링 캠프 소개라는 팁스만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저희 장표 맨 처음에 보면은 스프링 캠프는 세상의 미래에 투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과 세상을 바꿀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스프링 캠프를 소개를 드릴 때 이 인재라는 키워드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제가 좀 공유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프링 캠프는 이제 그뭐 사실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설립된 지는 이제 2015년 12월에 설립되어가지고 창업 투자 회사인 VC로 등록된 건 2016년 4월부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라고 해서 이제 VC들은 보통 그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펀드를 첫 번째로 만들게 된 게 2017년 5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기재해 놓지는 않았는데 좀 특이한 점은 그 사이에 원래 저희가 네이버의 계열사가 아니었는데 네이버의 계열사인 스노우가 저희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 2017년에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되었고요. 현재 이제 2021년 10월 현재는 3개 정도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규모는 1,000억 원이 좀 넘는 정도를 이제 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 멤버들은 총 14명이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그 저희 스프링캠프 멤버들이 보통 이제 VC에는 뭐 이런 투자 회사, 뭐 증권 회사나 아니면 뭐 PE나 뭐 이런 좀 금융업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시거든요. 아니면 뭐 대기업에 계시다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VC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 멤버들은 특이하게 전원이 직접 창업을 해서 뭐 망해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타트업에 합류해서 팀원으로서 이제 열심히 이 스타트업을 키워나갔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계열인데요. 네이버 계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 역시도 이제 네이버에서 같이 출자를 해줘서 이제 네이버랑 같이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네이버 계열사이다 보니까 뭐 그 저희 패밀리 그 회사들 중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를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그 패밀리 회사들 중에 네이버랑 같이 사업적으로 연계를 할 만한 것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견을 해서 연결을 한다라든지 그런 등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직 5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좀 저희가 좀 빠르게 투자를 했어요. 1년에 거의 뭐 한 30, 40개씩 투자를 하면서 현재는 170여 개의 팀 정도가 저희 패밀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팁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팁스에 대해서도 한 54팀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패밀리들이 굉장히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 포트폴리오, 저희 패밀리들이 그 한 번 투자를 받고 저희한테 그 다음 라운드에서 투자를 받는 비율이 거의 70%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 패밀리사 중에 뭐 아시는 팀들도 있고 모르시는 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팀 한 팀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패밀리로는 저희 뭐 수아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는 회사이고, 이제 코그넥스에 2,300억에 매각이 됐죠. 그리고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클래스 101, 비프로 11, 클로버 게임즈, 로엔 컴퍼니, 뭐 피펫, 익스플로 등 좀 다양한 패밀리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에서도 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우리 팀 멤버들이 이 초기 투자에는 특화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합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플이라고 해서 던전 앤 파이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던파라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라이센싱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를 그 같이 코파운딩 멤버로서 참여를 했었고, 저는 이제 세븐데이 위켄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말아먹고 이제 뭐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고민하지 말고 같이 한번 그 재밌는 거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스프링 캠프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옆에 계신 고경표 팀장님도 이제 림밸류업에서 한번 발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플립이라는 그 지금의 그 오디오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떴었잖아요. 그런 그 시장을 좀 너무 일찍 바라보시고 플립이라고 하는 오디오 콘텐츠 이런 SNS를 만드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옆에 계신 재경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직구미래라는 회사에도 있었는데 그 투자팀이라고 하면은 VC에선 보통 투자를 하는 팀과 그리고 그 저희 패밀리들의 성장을 돕는 그 투자 지원팀이 있거든요. 지원팀에서 이제 든든하게 좀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특이한 이제 이력을 갖고 계신 다양한 분들로 모여 있고, 그리고 저희 스프링 캠프는 좀 평균 연령대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 최소 20대 후반에서부터 뭐 대표님 자체도 사실 40대 이제 초반이시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편은 아니어서 좀 그나마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뭐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정도라고가 제일 많다라고 봤을 때는 그분들과 비슷한 그런 세대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투자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인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언급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계속 할 거예요. 하잖아요. 뭐 저희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팀이 정말 좋은 팀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 그 5년, 6년간 숙성을 시켜가면서 저희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초기 투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인재를 찾고 인재가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창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인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돕는 게 초기 투자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그 2016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럼 뛰어난 창업자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잘 집중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핵심과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를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6년 동안 좀 저희 사무실 인근을 바탕으로 인프라랑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인재에 대한 그들의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그런 철학이나 비전에 공감하는 그 창업팀들이 저희 패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6년간 했더니 저희 사무실 인근에 계속해서 저희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이루었어요. 제가 야근을 종용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열심히 꿈을 이루고자 계속 달려가 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뭐 사실 당연히 후속 투자 연결해주고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성장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찾고자 할 때 그냥 바로 옆에서 마치 뭔가 뭐 그 학교에서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혹은 뭐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런 좀 거리감이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 정말 그 친구나 형처럼 가까운 뭐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좀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뭐 미래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만한 그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 실리콘밸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 같은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업 인재들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공간 자체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돈도 계속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저희 투자자 사무실 외에도 창업 보육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 350평 정도의 규모의 창업 공간을 조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투자하지 않은 팀들마저도 예비 창업 팀들마저도 저희 스프링타운이라고 불리는 건물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빠르게 어떻게 하면 MVP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어떤 팀원들을 데리고 올까 고민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은 사실 서울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걸어가지고 여기 서울대 입구역 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스타벅스 건물의 2, 3, 5층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완전 초기 창업자분들이 좀 오픈 스페이스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투자한 시드 단계 패밀리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공간 3층 내에 저희 사무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이제 린밸류업 엑셀러레이팅처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아까 이제 신규병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캠프파이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선정된 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이 공간을 저희가 패밀리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350평이 크다면 큰 공간이지만 저희가 뭐 이미 170개가 되는 회사를 투자를 하게 됐으니까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밌는 현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프링타운을 중심으로 이 인근에 있는 사무실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무실들에
다 저희 패밀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좀 일종의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밸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40개 정도의 패밀리사들이 여기에 이제 서울의 그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그 좋은 창업자들 주변에는 좋은 창업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그 좋은 창업자가 또 후배 창업자에게 그런 그 자신의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그 초기 스타트업 트렌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6년 동안 구축한 이런 창업 초기 네트워크들이 여기 모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그 선배 창업자들이 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시작한 사람들이 쉽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팀들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뭐 저희가 투자사로서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게 줄 수 있는 조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그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특히 같이 협업할 만한 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같이 시너지를 내서 공동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만한 그런 팀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많이 연결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조금 뭐 한 발짝이라도 뭐 그렇게 막 예를 들어 토스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얘기해주면 좋지만 사실 완전 초기일 때는 그분들이 하는 고민이 와닿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바로 한 발짝 앞에 있는 선배들이 하는 고민이 무엇이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패밀리 몇 군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회사부터 좀 소개를 드려야겠죠. 이 스와랩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캠프가 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투자했던 사례이자 가장 먼저 엑시트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창업 인재라고 하는 게 뭐 시장과 아이템과 뭐 팀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과 아이템을 안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그 팀을 보겠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스와랩의 그 모델을 보았을 때는 모든 많은 투자사들이 그 좀 이 모델은 좀 시장이 좀 애매한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템은 그렇게 막 가능성이 뾰족한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평가로 투자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침 저희 대표님이 그래도 여기 계신 그 수아랩의 송경 대표님이 뭔가 할 것 같다. 이분은 진짜 뭔가 큰 일을 치를 것 같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었고, 그게 이제 2016년 5월 달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수아랩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첫 투자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년 뒤에 그 코그넥스에 2,348억 정도의 매각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테크 기업 중에서 이제 매각된 사례 중에는 가장 큰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수아랩이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2015년 정도에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멋있고 근사한 용어로서 이제 그 잘 보여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만드셨던 거는 인쇄물 검사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이렇게 막 책 같은 거 뽑아내면 오탈자 같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인쇄 그 파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계 자체에서 뭐 잘못 인쇄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일일이 검수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계로서 하게 해주겠다. 근데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나지만 근데 인쇄물 검사기가 얼마나 시장이 클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투자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러한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이미지 프로세싱 쪽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의류 검사 장치 뭐도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종류의 그런 비전 기술을 활용한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다루는 회사로 성장하면서 그런 거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글로벌리 코그넥스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게 된 거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아실 만한 팀들도 있고 모르실 만한 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비프로 컴퍼니라는 팀도 되게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축구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팀별로 뭐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다.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얼마나 잘 뛰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술을 하면 더 잘 먹힐 것 같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뭐 감독이나 코치들이 계속해서 선수들의 영상을 분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뭐 하이라이트를 좀 뽑아주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는 이제 4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개국에 70명이 넘는 글로벌 팀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팀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 이제 강현욱 대표님, 비프로 컴퍼니의 강현욱 대표님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축구 시장이
한국도 뭐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긴 한데 축구의 본고장 결국 유럽 아니냐. 그래서 유럽을 가야겠다라고 하시더니 모든 팀 멤버들을 다 이끌고 유럽으로 넘어가세요. 독일로 가서 진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다 같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이제 뭐 2부 리그, 3부 리그에 있는 팀들을 계약을 하다가 결국엔 한 1년 뒤에는 레알 마드리드까지 계약을 해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해외를 뚫고 나갔던 그런 그 굉장한 실행력을 보유하신 팀이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다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클래스 오너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2021년 9월 정도에 그 300억 원 정도의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뭐 국라인 온라인 취미 교육 시장 뭐 명실상부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는 6명 정도 되었었고 이제 막 클래스 101이 만들어진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이 클래스 101의 지금은 대표님이 좀 다르신데 그 당시 대표님이었던 공대선 대표님은 이 클래스 101이라는 아이템이 23번째 아이템이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막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뭐 과외 플랫폼도 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시다가 그래도 진짜 이거는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했던 게 클래스 101 그 101인데 근데 클래스 101에서 이제 마침 딱 지표들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밑에부터 빠른 성장을 했던 그런 팀입니다. 클로버 게임즈라는 팀도 되게 재밌는 팀인데요. 여기는 스마트 스터디라고 이제 핑크퐁, 아기상어, 뚜루루뚜뚜 하는 그 노래를 만든 그 회사에서 원래 게임을 만들던 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게임이 그 몬스터 슈퍼 리그라고 하는 게임을 이미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데 거기 게임을 만들던 분들이 그대로 나와서 게임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한 1년 반 정도를 준비해서 로드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고 출시하자마자 2020년에 연매출 한 200억 원 정도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에서 그걸 달성한 게 아니라 처음엔 한국에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일본 앱스토어나 뭐 플레이스토어 1위를 하시는 등 글로벌하게 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만간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올 예정이시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플레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엔 컴퍼니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 스타트업에서 이제 그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변호사 협회와의 이슈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하지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 AI가 뭔가 그 다음 기술의 핵심이 될 것 같다. 그럼 AI가 접목될 수 있을 법한 그 분야가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 좀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게 리걸 쪽이었고요. 그래서 그 리걸 쪽에서 어떤 팀들이 있는지 쭉 다 살펴봤었어요. 살펴보는 과정에서 로엔 컴퍼니의 김보나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정말 끈기 있게 오랫동안 뭐 버틴다라고 표현하면 버티는 거고 그리고 진짜 그 길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길을 모으고 계셨고 그때 저희가 좀 빠르게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AI 팀 자체를 내재화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테크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 국내에서 리걸 테크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팀으로 이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좀 재밌는 팀들이 많아요. 앞서 이제 4개의 팀을 먼저 설명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신규훈 대표님을 공유해 주신 걸 보니까 제가 아까 좀 비슷한 회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그 로우 라이브러리 팀이었나요? 네. 거기가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코워킹 스페이스나 이런데 그 책을 비치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하시는 그걸 보면서 네, 저희 여기 B2B 복지하고 있는 스낵24라는 팀이 저희 패밀리인데 거기랑 되게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그런 아이템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스낵24라는 팀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도 있긴 한데 뭐 각 분야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떨 때는 탑다운의 관점에서 뭐 이쪽 분야에선 어떤 팀이 잘하고 있을까라고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창업자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이 시장에 투자했던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인재라는 관점에서 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어떤 시장이든 뚫어낸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장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 자체를 바꿔서라도 성장시켜낸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하신 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재밌는 팀 한 2군데 정도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이 팀이 되게 재밌는데 펜디스라는 팀은 원래 그 에어비앤비의 청소를 온디맨드로 해주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한번 손님이 오고 나면은 그다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또 매번 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온디맨드로 요청을 하면은
마치 이제 뭐 청소연구소나 이런 회사들처럼 이렇게 그 청소해주는 인력들을 파견하고 그거에 대한 과금을 하는 모델이었는데 너무 오퍼레이션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표님 한 분 빼고 모든 팀원들이 다 나갔어요. 근데 대표님 혼자서 이제 6개월 이상을 운영을 계속해서 버텨나가시면서 재밌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는 그냥 뭐 민간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돌리는 건 불법이거든요.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그 주거 형태를 찾은 거예요. 거기서 이 주거 형태 자체를 관리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쪽 분야에서 1위까지 올라오셨고요. 이 핸디즈라는 팀이 정말 어려움을 정말 딛고 어찌 보면 지금은 빠르게 성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실 거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 제가 아까 그 신규범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스프링 살롱이라는 채널에서 이 팀에 대한 스토리를 다뤄놨어요. 그래서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밌는 팀은 이 한국 시니어 연구소라는 팀인데요. 딱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올드하고 한 50대 정도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팀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 시니어 연구소는 되게 특이한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여기 한국 시니어 연구소에 이진열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한국 시니어 연구소를 만들기 이전에 마이돌이라고 하는 그 잠금화면에서 아이돌이 말을 걸어주는 서비스를 했었고, 글로벌리 한 2천만 다운로드 정도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0대가 쓰는 그 앱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2천만 다운로드까지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셨고, 그거를 이제 일부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찌 보면은 10대를 타겟으로 한 대상의 서비스를 하다가 완전 극단으로 가서 실버테크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 시니어 연구소가 하는 거는 좀 이제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파견이 되게 돼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 분들을 파견을 하는 재가방문 요양센터들이 있는데, 이 재가방문 요양센터가 전국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영세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영세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좀 굉장히 크게 하나로 묶어서 전국 단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뭐 소뱅이나 해시드랑 뭐 저희도 이제 팔로운 투자를 했던 건데 한 110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를 연속적으로 하는 이런 팀들도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뭐 여기 있는 팀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은 Q&A 때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저희 그 패밀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신규화 대표님께 좀 부탁을 받은 게 저희 스프링 캠프 패밀리들 중에 팁스에 선정된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고 어떤 걸로 선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2017년부터 팁스 운영사에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2016년에 V식을 했으니까 1년 정도 뒤에 이제 팁스 운영사가 된 거죠.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11건 정도의 패밀리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누적 54개 팀 정도를 선정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팀 한 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팀들이 선정이 됐는지. 여기 버즈아트라고 하는 팀은 그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글로벌한 그 구매자 수요자들한테 연결하는 플랫폼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구매자들의 성향과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성향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해줘야 이 사람의 구매율이 올라갈까라는 것들을 주제로서 팁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제명이 예술 성향을 분석하는 예술지능 개발과 이를 타치한 글로벌 아트 소셜 플랫폼이라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42 마루라는 팀은 MRC가 이제 머신 리딩 컴프리에이션이라고 해갖고 기계 독해라고 불리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42 마루가 하는 기술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지식인인데 뭐 우리가 뭐 그런 음성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물어보잖아요. 뭐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면은 네이버에는 검색 결과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도 되지만 그 인공지능이 하나로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음성 인식에서는. 그러면 오늘은 몇 도입니다. 근데 어제는 몇 도였는데 오늘은 몇 도고 내일은 몇 도일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딱 하나의 답을 내는 기술이 QA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첫 번째 말하는 거를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 이거는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엔진들 아마 여기도 아마 그때 제가 보기에 STT 엔진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뒷단에서 결국에는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겠다라고 팁스에서 발표를 했고, 실제 그 과정에서 이 스탠포드에서 매년 여는 MRC 대회가 있어요. MRC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면서 팁스에서도 우수한 그런 좀 성과를 인정받았던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트릭스라는 회사도 AI를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지금은 사실은 좀 다른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했던 거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다양한 그 바이오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뭐 맥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중환자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중환자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의사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된다, 어떤 상태이니까 꼭 지금은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제시해주는 의사분들한테 그런 진료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MRI 사진이라든지 뭐 CT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질병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AI 메디컬 어시스턴트로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론 플래닛이란테는 라이너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뭐 밑줄을 긋는다고 하죠. 밑줄을 그으면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팀이었고, 이게 이제 사스로서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바로 웹페이지를 하이라이팅을 하면은 그 하이라이팅 된 상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이라이팅만 할 수 있는 툴이지만, 이 당시부터 아우론 플래닛의 김진우 대표는 사람들이 하이라이팅하는 정보들을 다 모으게 되면은 이 하이라이팅했다는 거는 그 웹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그 웹페이지 중에서도 하이라이팅한 그 텍스트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 콘텐츠 추천에 굉장히 유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콘텐츠 추천을 하겠다라는 AI를 팁스에서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2017년이니까 벌써 4년 전이잖아요.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피아 컴퍼니라는 회사는 이제 사실 이제 한양대학교 근처에 있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한양대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었던 건, 여기는 피아노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던 회사였는데 가장 많이 팔고 있던 상품이 악보였어요. 악보다 보니까 악보를 보고 사람들이 뭐 연주를 해보고 싶은데, 뭐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뭐 이런 리듬 게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음표가 내려오면서 그 순간에 맞게끔 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아노에 맞게끔 구현을 해서 실제 예를 들어 뭐 전자피아노나 이런 걸 치게 되면은 악보가 그렇게 내려오고 그걸 연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팁스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매니저라는 팀은,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의 예약 관리를 해주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딱 전화가 오면은 딱 그 점주님들의 입장에서 여기는 노쇼가 한 6번 정도 있었던 고객이다, 예약 받으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예약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있더라도 이 사람은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면은 점주님께서는 그냥 이거 여기는 스킵을 해야겠다 그러면 오늘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미리 결제를 해놓고 그 결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도 만들어주고 있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진행했던 팁스 아이템은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날씨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매장의 매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스로서 그 매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특정 시간대에는 고객이 많이 비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리가 얼마나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당연히 뭐 오후 뭐 4시나 이럴 땐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뭐 날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원래 평균적으로 뭐한 20명의 고객 20팀이 점심에 오는데 오늘은 뭐 15팀 정도가 올 것 같다. 그럼 5팀에 대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뭐 프로모션이나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 점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매출 예측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현재는 적용이 되어가지고 점주님들한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점주님들이 승인만 하면은 그 비어있는 시간대에 대해서 자동으로 할인된 프로모션 쿠폰들이 그 테이블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시간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그 비어있는 타이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현재 팁스에서 이런 걸 개발하겠다고 했었는데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팁스에 관해서는 팁스가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 테이블 매니저가 만들었던 기술 자체는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았던 기술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팀이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났고 빠르게 이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의 측면에서 기술력 이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팁스에 선정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팁스라고 하는 곳이 기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당연히 사업성도 굉장히 많이 본다. 그리고 뭐 하나를 더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글로벌로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텍스트 팩토리라는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챗봇이에요. 챗봇 비서인데 여기서 만들었던 기술은 어떤 거냐면은 각각의 챗봇이 분야별로는 되게 만들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약 시간을 확정하는 챗봇을 만들기는 쉬운데 예를 들어 비서의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오늘 뭐 어디 음식점 예약해줘 해서 이런 시장 조사해줘 뭐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도메인들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보통 AI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주제가 바뀌게 되면은 그 앞뒤의 맥락이 이제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맥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팁스에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PN이라는 회사는 그 실시간으로 이제 위치 기반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해주는 그 인증 서비스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특이했던 거는 단순히 뭐 그 랜덤 숫자를 생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그 기지국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통신사마다 기지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지국이 예를 들어 뭐 한 200m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해당 기지국 내에 있어야지만 그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만든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계속 다른 분들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얘기하니까 목이 되게 아프네요. 네.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하나하나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는 게 좀 와닿으시거나 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네네. 왜냐면은 여기 뭐 비기술인데도 있고 하니까는 이제 네. 어떤 부분들을 기술화로 음, 테크로 잡을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2018년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원래 8개 팀이었다가 팁스 티오가 좀 더 늘어나게 돼서 13개 팀까지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다트라는 회사는 핵심 시장은 영상 쪽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CCTV 영상도 있고 뭐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대화형 AI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모니터에서 CCTV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서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상 징후를 파악을 해야 결국 거기에 현장 요원들을 파악하고 파견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대화형 AI 기술이 핵심이 아니라 이 영상의 상황을 인지하게끔 만드는 영상 분석 기술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다투라는 회사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CCTV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전개해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네이버 쪽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엑시트한 상태이고요. 해피몬데라는 회사를 이제 여성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고 남성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는 생리대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구독형으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비자 기업이니까 이게 어떻게 테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회사인데요. 결국 이제 그런 그 생리대 자체가 아니라 그 생리대를 소비하는 습관 내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그 여성분들의 헬스케어 자체를 헬스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그리고 어떤 그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연결해주는 모델로서 팁스를 진행을 하셨고 선정이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시고요. 두브레인이라는 회사도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그 발달 지원 아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발달 지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산만한 사람들은 ADHD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특히 아기들 중심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뭐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게임 형태로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게임 형태로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흐름이었던 게 그런 트렌드가 오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그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는 이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라고 하는 가이드를 내려준다든지 그 자체가 치료제로서 그 인정을 받는 사례가 돼서 이 두브레인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FDA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DTX라고 하는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팁스에서 그런 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팁스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비 컴퍼니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팀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스노우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앱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인식을 해서 뭐 지금 그 줌만 하더라도 지금 신규명 대표님 뒤에 블러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규명 대표님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인식하고 이 객체를 제외한 뒷부분을 다 날린다라고 하는 판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세그멘테이션 기술 자체를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던 회사가 달비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그러니까 엔드 디바이스인데 보통 서버에서 처리를 많이 하는데 핸드폰 자체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딥러닝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기는 기술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하려면 사실 한 10분 정도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팀이라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리엘이라는 팀은 여기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은 그 외에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우리 광고를 하잖아요.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근데 결국 거기다가 얼만큼의 예산으로 얼마 정도의 뭐 그 건당 광고비를 집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각각의 소재에 맞게끔 마케팅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 아드리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팀이 했던 거는 홈페이지 주소만 예를 들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피문데이라고 한다. 그럼 해피문데이 홈페이지 주소만 입력을 하면은 해피문데이 홈페이지에 가서 그 AI가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다 긁어와요. 자동으로 다 긁어온 다음에 제품 사진들을 다 긁어오고 그 사진과 특별한 문구를 자동으로 매칭을 해서 광고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줘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그 광고할 수 있는 광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것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팀이 이제 아드리엘이고요. 이 팀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기술 기업들이 많은데 커널로그라는 회사는 저희가 앞전소자라고 해서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누르는 걸로 스위치 같은 걸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앞전소자라는 걸 이용해서 배터리가 없는 리모컨을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와디즈에서 펀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소자에서 굉장히 조그마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저장할 것인가가 이 기술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현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팁스에 선정될 수 있었고요. 이제 클래스 원원이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팀이 나오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법에 관련된 것들을 다뤘어요. 클래스 원원도 사실 뭐 어찌 보면은 당연히 콘텐츠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했던 거는 이제 어떻게 그 마케팅을 할 때 A/B 테스트를 자동으로 돌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그 취미나 아니면은 교육 플랫폼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돌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A/B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매출액이 극대화되는 그런 그 전략에 자동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아드릴이 했던 거의 마이너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중간에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은 뭐 제가 말하고 있어도 중간에 끊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세이지 리서치라는 회사는 여기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쪽인데 여기는 외관 검사, 아까 수아랩이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솔루션을 만들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기술,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팁스에 선정이 됐고요. 티켓플레이스라는 회사도 지금은 이제 여기는 VR 브라우저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VR을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개발하겠다는 걸로 팁스를 진행했었고요. 현재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제 유하라고 하는 유튜버 랭킹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하라는 서비스, 여기서 이제 유튜버를 성장시키는 그 전략을 하시려고 하는 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유튜버 분들의 그 광고비 랭킹을 매겨주는 그런 유하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펫이라는 팀은 펫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팀인데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 출발을 했던 거는 소변 검사 키트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더
테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과정에서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셨던 게 사람에게는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굉장히 사람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분 검증 매체로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는 건데 티펫에서 그래서 발견했던 거는 강아지들도 이 코의 무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코의 무늬가 지문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동물의 코 무늬를 획득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체를 등록해서 이 코 무늬 자체가 특정 개체랑 연결된다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걸로 이제 팁스를 진행하셨었고요. 그리고 케어위드라는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독형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사용자들한테 문진을 던져요. 뭐 습관은 어떻게 되시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시는지, 보통 의사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 결과 지금 당신의 생활 습관을 보고 또 당신의 상태를 보아하니 당신한테는 이런 건기식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던 회사이고요. 액션 파워는 여기는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회의록으로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션 파워는 그 국내에서 어찌 보면 구글보다도 더 한국어에 한해서는 그리고 이 액션 파워가 제공하고 있는 회의록 시스템 내에서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팁스를 발표할 당시에는 그게 개발이 완료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현재는 가장 높은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믹 그린은 처음으로 이제 테크가 아닌, 그러니까 테크라고 하면은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그런 뭐 AI 같은 기술이 아니라 이 비료 자체, 그러니까 뭐 특정 바이오 그 성분을 활용한 그 비료 자체를 개발하는 걸로 이제 팁스를 발표했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쪽이랑은 좀 관련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019년이네요. 아직도 2020년이 남았는데, 네, 2020년은 2019년은 에어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에어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의 극한 가속화, 뭐 AI 모델을 통해서 이제 MRI를 더 빠르게 이제 추론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또 MRI 촬영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MRI 촬영을 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동일한 자세를 유지한 채로 한 40분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분 정도가 있는 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20분 정도로 단축시켜 버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좀 남은 것들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다 보니까. 위즈스쿨이라는 곳은 이제 코딩하는 거를 어떻게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던 팀이고, 컴파일링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어떻게 컴파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코딩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윈밀이라는 팀도 음성 인식 쪽인데요. 그러니까 이 음성의 의도, 그러니까 인토네이션, 여기는 이제 영어 교육을, 스피킹 교육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회사인데, 뭐 런치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런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라는 내용이었고요. 잠시만요, 이거 제 말 들리시나요? 혹시 제 말 들리세요? 갑자기 이어폰이 나가가지고. 네. 예, 더 잘 들려요. 그래요? 네, 훨씬 더 목소리가 더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키드로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가구를 배치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가구들이 3D 공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3D 공간에 그냥 가구만 던져놓고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 공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가구 배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팁스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쿨젠 컴퍼니는 여기도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동영상들이 굉장히 뭐 스피디한 동영상들이 있고 뭐 굉장히 느리고 잔잔한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들의 무드를 파악해서 이 무드에 맞는 배경음악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영상 만들 때 동영상 편집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면은 저작권 걸려 있는 거 쓰면은 바로 광고 엄청 올라가고 막 뭐 제한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통해서는 그냥 이런 저작권 프리한 그런 음악들이 계속해서 뒤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만들었었고, 네트워크 디파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궁금하시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태그 솔루션도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조그마한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보통 컴퓨터 모니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투명하게 전광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특수한 기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일드라는 회사는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그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모션을 인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스쿼트를 몇 개를 했다를 그 카메라에 켜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은 이제 NLU라고 하는 게 결국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의 뭐라고 하지? 학생 그 생활 기록부 이런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걸 쭉 인식을 해서 너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어떤 활동들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고요. 아보카도 랩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주방에서 조리를 대신해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뭐 다른 회사 중에 그 로버트 치킨이라고 치킨을 대신 튀겨주는 그런 기계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고기를 대신 구워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보울 형태의 그런 음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해줬던 회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로 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의 자연어, 그러니까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논문을 통해서 이게 특허 출원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빠르게 판별해 줄 수 있는 여기도 이제 자연어 처리, 즉 이제 텍스트를 인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 특허의 그 성공 가능성들을 예측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뒤에도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하나 설명 더 드리는 것보다도 여기는 만약 궁금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지금 그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읽을 수 있는 시간 넘어가시죠. 그러면 네. 쭉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그냥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팁스 얘기만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제 목도 너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캠프가 투자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같은 회사라서 같은 비슷한 비전과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멤버들이긴 하지만 각자가 선호하는 팀들은 좀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뭐 예를 들어 전에 발표하셨던 고경표 팀장님만 하더라도 저랑 좋아하는 팀의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6년 정도 이 VC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이런 그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고 있었어요. 팀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있고 팀의 전략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디테일하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팀을 만났을 때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막 다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추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어떤 스타트업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창업인지라는 것과 유망시장이 겹치는 분야가 저한테 있어서는 1순위입니다. 근데 이 창업인지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실제로 그 투자하게 된 케이스는 창업가들이 추천하는 창업가들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창업가분들 주변에는 계속해서 그분을 뭐 보고 배우든지 아니면은 같이 토론하면서 서로 이제 성장을 하는 팀이든 그런 주변에 있는 팀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믿고 있는 창업팀, 그러니까 이 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창업팀에서 또 다른 이런 팀이 있는데 이 팀은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무조건 만나보는 편이고요. 당연히 그가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적으로 만나봐야 되는 가장 먼저 만나보는 분들이 이 창업가 분들이 추천하는 창업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걸 얘기하기 이전에 유망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좀 나이브한 표현을 써놓긴 했는데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 당장은 작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커질 수 있는 더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중앙에 있는 창업 인재, 그 중에서도 창업을 했던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에 대해서 저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여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실행력과 끈기와 스마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우선순위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마트하다는 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6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6년 동안 이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면서 봤던 거는
똑똑하고 스마트하신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잘 활용해서 실행을 하고 끈기 있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더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면은 그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추진력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저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끈기는 뭐 오래 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함은 뭐 전략적으로 사고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략적 사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초기 창업팀에 있어서는 학습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나 뵀을 때랑 두 번째 만나 뵀을 때랑 세 번째 만나 뵀을 때 이 팀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가 이제 학습 속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 어떻게 만나게 된다, 어떤 시장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팀 자체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은 한번 꼭 던져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연 내가 창업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사실 창업을 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그 케이스들이 있는데 뭐 비전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넣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로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적당히 한 뭐 내가 1년에 한 뭐 1억 정도 벌려고 창업을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진짜 큰 그림을 가지고 뭔가 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창업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밤에 이제 어느 날에는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레면서 막 자기도 하잖아요. 그런 화려한 미래가 이제 그려지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 자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화려한 미래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있겠죠. 나는 한 이제 손정희한테 그 비전 펀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한 1조 정도 받고 이런 걸 그려볼 수도 있지만 현재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뭐 월 몇백만 원 혹은 뭐 몇천만 원, 몇십만 원일 수도 있고 현금 흐름 자체가 정확하게 이제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현재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적어도 대표님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을 뭐 아껴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현금 흐름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셋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끈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한 3년 만에 크게 엑시스를 한다든지 빠르게 뭐 커지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긴 하는데 결국에 창업은 전 장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들도 올 거고 즐거운 순간들도 올 거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들만 왔을 때도 내가 이걸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제가 지켜봐왔던 그 잘하는 창업가분들의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잘한다고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봐왔던 그 창업자 분들만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습관이란 왜 창업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그림, 나의 미래의 그림이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저한테도 그걸 공유해 주시면서 이런 방향은 어떤 것 같은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창업화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좀 밑에 나올 거랑도 연결되긴 하는데 이게 없으면 힘든 순간에 좀 버티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인의 질문이 없을 때,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 힘든 순간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내 스타트업 팀원들은 뭐 연봉 막 1.5억씩 받고 있어요. 근데 창업자는 막 연봉 한 3천 받고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대표자 혹은 창업자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 순간에 다시 처음과 그리고 미래에 동일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인 거죠. 그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맞아 나는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했지.
라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케바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던 분들은 생각보다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잘하긴 하는데 그 고객과 접점이 있는 특히 이제 B2C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이 디테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세요. 예를 들어 이 문구 하나를 봤을 때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다음에 고객이 액션할 건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테일에서 오는 그 프로덕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나는 그러니까 고민할 만큼 해봤다. 나만큼 고민해 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되게 뭐 당당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만든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어떤 투자자가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제품은 왜 이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투자자보다 내가 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답인 것 같다라고 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 우리의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방식으로 나뉘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같이 얘기했던 대표님의 사례를 들자면은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사안이 오면은 첫 번째로 이거를 고민하더라고요. 이 결정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인가 아니면 돌이키지 못할 선택인가에 따라서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일 때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킬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막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지금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해보는 게 더 유효하다. 예를 들어 마케팅 캠페인을 뭘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 마케팅 캠페인하는 거 너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결정을 하고 어떤 팀원들을 들여올 것인가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거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조직 문화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내에서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이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시더라 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원래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그 지금 현재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미래에 우리 팀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또 팀원을 들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팀원이 우리 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가. 하지만 그 지금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제가 계속 얘기했던 러닝 커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미래에는 대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이 네 가지가 달성이 되고 났을 때는 시장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은 너무 좋은 팀이지만 다른 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정말 대체 불가능한 팀이자 미래에 될 수 있는 팀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스마트함이랑 끈기랑 실행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스마트함이랑 끈기만 있고 실행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략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컨설턴트 분들 너무나 존중하지만 맥킨지에서 옛날에 스타트업을 하려고 새로운 스타트업 신사업부를 만들었는데 1년 만에 철수했어요. 너무 똑똑한 분들이고 컨설턴트 분들도 맨날 새벽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실행력, 즉 이제 똑똑하게 전략을 짜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지만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끈기가 없고 스마트함과 실행력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피봇을 많이 하는 회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좀 회사가 안 되고 있을 때는 새로운 시장 기회들이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기회를 봤다가 이거 안 되네. 그러면 저쪽 기회가 더 좋은 것 같다. 다른 서비스로 피벗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더 좋은 기회를 쫓아가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피벗하는 것도 좀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끈기랑 실행력은 있는데 스마트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비 기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우리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 스마트함을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실행은 하시고 끈기 있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버텨나가고 하지만 이 스마트함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당연히 창업자 본인이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 내부의 팀원으로 모셔야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업이라고 하는 게 KSF가 이제 키 석세스 팩터의 약자인데 결국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사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마트함이라고 하는 게 뭐 똑똑하다는 게 뭐 지식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그 정의를 내리는 능력이 전 뛰어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가 내려져야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걸 달성했는지 아닌지 그걸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닌지 등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기에는 고객 유치다 혹은 고객 유치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뭐 퍼널을 봤을 때 적어도 그 일주일 리텐션이 한 20%는 나와야 된다. 뭐 IT 서비스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광고를 때려 봤을 때 고객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선수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그 큰 투자를 받아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서비스마다 그 핵심적으로 찝어야 되는 그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기간 한정적으로 지금 당장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리텐션일 수도 있고 특정 기간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유저를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인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를 다 잘하기 위한 팀원들을 뭐 한 달 안에 진짜 핵심 멤버들을 5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마다 이제 그 KSFT를 정의하고 그걸 빠르게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러닝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그 손정희 그 님께서 쓰신 그 제고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고법칙이 그 손정희가 그 항상 경영의 의사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25가지 문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사례들과.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5가지 문자가 이제 정정약 실투라고 해서 그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 정보를 모으고 약이 생략할 때 약자인데 줄이고 그리고 7이 70%의 확률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투가 투쟁하듯이 달려들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점점 더 의사결정해야 될 거는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더 정보는 많아지실 거예요. 성장하시면 하실수록. 근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왜냐하면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가라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저는 삭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SF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 그것이 되게 이 스마트함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나이브한 뭐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 진입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는가에 대한 전략 자체를 이제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팀 바이 팀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딱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시장 처음에 진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진입하고 또 린하게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처음에 진입할 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린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러닝 커브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끈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보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이제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나봤을 때 언제가 어려우셨고 그때는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겨내셨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었던 핸디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남아서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퇴근하는 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그 기회를 발견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들에 대해서 그분의 이제 얘기가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지옥 같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가 왜 창업을 하고 있지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결국 버텨냈고 지금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건 현재의 모습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끈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사람을 오래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에 이런 걸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쭤보게 되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끈기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가
팀 간의 핏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창업자가 굉장히 외로운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나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코파운더들일 거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코파운더는 아닐지라도 나의 동료들일 거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분들이 투자자, 저 같은 투자자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코파운더들끼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그냥 뭐 이거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신뢰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더 끈끈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끈기를 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력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그 해결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스마트함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목표가 있고 플랜이 있고, 지금도 이제 마일스톤을 하고 계시잖아요. 목표가 있고 오브젝티브가 있고 키 리절트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액션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키 리절트랑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제 스마트함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액션을 설계함에 있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실행력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된다. 네, 빠르게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점점 더 의사결정해야 될 것들은 많아지고, 그럼 점점 더 실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줄여서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 있는 거랑 계속 연결되긴 하는데요. 이 스마트함에서 전략을 수립했을 때 실행까지는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오래 고민할 수도 있죠. 근데 딱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걸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스타트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일 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이번에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아까 그 신규모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어디 뭐 행사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막 바빠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실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을 이번에 새롭게 많이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 스타트업 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투자자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업을 예시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장품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한 뭐 2, 3년 전에 비해서는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어떤 시장에 있고 그 시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정부에서 발표해주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된다더라, 몇 조가 된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적어도 뭐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매출액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빨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이거 대기업에서 하면 어떡하죠? 이거 좀 더 큰 회사에서 하면 어떡하죠? 근데 결국에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은, 대기업에서 처음에 뭔가 새로운 신사업을 할 때는 TFT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TFT는 뭐 한 5명, 뭐 많아봤자 한 10명, 그리고 뭐 좀 더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몇십 명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대기업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뒤에 이제 엄청나게 큰 자본과 리소스를 안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시간인 것 같아요. 그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들보다 어찌 보면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일하고, 결국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확보해가지고 그들이 그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게 그들이 이기는 전략이지 않나, 최고의 전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표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투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면 제일 좋은 거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한 5년 뒤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투자 받으면 1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든지, 그런 등등의 이 투자를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거 자체가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보다는 내 사업을 가장 빠르게 하는 과정에서 이 투자가 어떤 의미가 있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그 좋아하는 또 창업자 중 하나인 그 드랍박스에 그 드류 후스턴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대학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테니스 공과 서클과 3만 시간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테니스 공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강아지한테 테니스 공을 던져주면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거를 쫓아서 물고 오잖아요. 근데 나한테 있어서 그 테니스 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겨내는 그 하나, 내가 왜 창업을 하는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저는 어떤 창업가분들이 돈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테니스 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나는 적어도 한 1,000억 이상의 돈을 벌어야겠어. 그러려고 하면 창업이 최고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그 강아지한테 있어서 그 테니스 공처럼 나한테 있어서의 테니스 공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고, 서클은 이제 뭐 단순히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정의된다라는 건데, 그 내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이 본인이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타트업이 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서클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만나가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 팀원이든 아니면 적어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디스커션 파트너든 이 나의 서클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만 시간인데 사람이 이제 죽기까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3만 시간 정도를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3만 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만 시간 말이 안 되는군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3만 시간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그 드류 스톤이 말하기를 생각보다 이건 짧은 시간이다.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적어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테니스공과 서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정말 시간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좀 잘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그 졸업 연설을 마무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드류 휴스턴의 그 졸업 연설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좀 제가 그 좀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마 더 큰 울림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